네, 이제 대선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 간의 2위 싸움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또 세월호 인양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배종우 세안대 초빙 교수, 배철호 메르겐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이번 사전투표가 사실 대선에서는 처음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서서 이제 사전투표, 지방선거, 총선과 비교해봤을 때 꽤 높은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0.7%였는데 지방선거 때, 작년 총선 때 1.2%, 지금 보니까 2.4%거든요. 꽤 높은 수치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번 대선에 저희 소위 말해서 사전투표 투표율은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그전보다. 그래서 저는 15%를 넘어서 20%에 육박하는 거로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이 추세로 간다면. 그런데 이번에 대선에 사전투표가 도입된 거는 대선에는 처음입니다. 그렇죠. 2013년 도입돼서 2014년 지방선거 때 투표율이 11.49%고, 네, 최종 투표율이요. 작년에 총선 때는 12.19%가 그런데 지금 동시간대로 볼 때 작년 총선 때는 지금 시간에 1.2%인데 지금 2.4% 두 배 높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추세로 가면 총선 때 12몇 %였기 때문에 그럼 20몇 %냐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어쨌든 이번에 높아지는 이유는 특히 두 가지입니다. 대선이니까 투표가율이 원래 총선보다 높지 않습니까? 그렇게 높아지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번에 징검다리 연휴기 때문에 이 투표날 투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미리 하는 그런 효과 때문에 이런 건데, 지금 문재인 후보는 25%의 사전투표를 보이면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주장하면서 그럼 내가 프리허그를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과연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그거는 둘째 치고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러면 투표율이 높아진다는 거는 샤이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투표율이 많이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그러면은 안 후보나 홍 후보가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는 주장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사전투표라는 거는 미국의 얼리 보팅 제도라는 게 있어요. 미국에 도입된 게 이제 몇 년 전에 도입이 됐는데, 마찬가지 사전투표 개념이겠군요. 미국에서도 이 얼리 보팅 제도가 도입되면서 미국의 선거 문화를 상당히 바꾸고,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될 때도 얼리 보팅이 상당히 기여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후보가 25% 이상 넘어가면 프리허그를 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우는 건 아무래도 지지층의 투표율을 좀 높여보겠다, 이런 심산일 것 같은데, 사실 이번에도 보면은 사전투표율이 지역별로는 공개되는데 세대별로는 공개가 되질 않고 있습니다. 이 투표율이 높은 게 어느 정도 누구의 유불리를 좀 따져볼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문재인 후보를 비롯해서 모든 후보들이 겉으로는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내가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투표는 양상을 보면은 지역 대결 양상보다는 아무래도 세대 대결 양상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면 이제 세대 대결 양상에서 특히 문재인 후보가 20대, 30대, 40대에서 굉장히 유리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통상 보면은 역대 대선에서 또 그리고 총선에서 젊은 층들의 투표율이 장년층에 비해서 좀 저조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젊은 층들이 저조했냐면은 투표일 때 쉬니까 외부로 놀러 가는 경향이 많았거든요. 특히 이제 이번에는 징검다리 연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따라서 사전 투표율이 높다는 얘기는 이제 문재인 후보 측 입장에서는 그런 젊은 층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자신들에게 유리하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고, 또 이제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거꾸로 젊은 층에서 굉장히 표심이 지금 바뀌고 있다. 따라서 많이 참여한 내가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그리고 이제 홍준표 후보 측에서는 그동안에 굉장히 보수가 전체적으로 좀 위축되고 사실상 붕괴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면서 투표를 기권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였는데, 이번에 사전투표가 많이 이루어지면은 자신들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제 대략 어느 정도 투표율이 나올 것인가라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동시간 비교해 보면 한 2배 이상 나오니까 기존에 총선에서 12% 정도니까 제가 볼 때는 20%는 좀 넘을 가능성도 매우 높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문재인 후보가 지난번 총선 때 77%가 넘으면은 자기가 말춤을 추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75%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본인이 25% 넘으면은 프리허그를 해주겠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건 목표치고 따라서 한 20에서 25% 사이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전망합니다. 네. 그럼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이 사전 투표율이 각 후보들에게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렇죠. 지금까지 대선에서 사전 투표는 처음이었습니다. 2013년 재보궐선거, 14년 지방선거, 16년 총선에서는 사전 투표를 했었죠. 근데 지금 대선 같은 경우는 전국이 한판입니다. 그렇죠. 전국이 한판이기 때문에 지역별 투표율을 유불리를 해석을 하거나 네. 어떻게 전략적 대응을 짜기는 사실 어려웠지만 대선 같은 경우는 전국이 한판이기 때문에 지역별 또 각 당에서 아마 세대별 투표율도 유심히 지켜볼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 영향을 아무래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네네네. 특히 아마 심상정 후보 같이 좀 구도의 또 유동성에 따라서 지지율의 변화가 있는 쪽. 이 같은 경우 아무래도 투표율을 좀 독려할 수밖에 없고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지난 역대 이제 선거를 보자면 이렇게 투표율 프리미엄, 투표율 디스카운트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의 투표율이 낮음으로써 전체적인 지지도를 좀 까먹는 그 프리미엄이 있었다면 문재인 후보,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전 투표에 대한 그 공을 들이고 중앙선관위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20대, 30대에서 사전투표 의향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등등을 좀 같이 좀 고려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사전 투표를 하는 분들의 어떤 대부분의 연령대라든지 뭐 직업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봐도 대부분 사전 투표하시는 분들의 어떤 성향도 나올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는. 네, 아무래도 제가 대답을 좀. 뭐 말씀해 주시죠. 그 사전 투표를 한 거는 네네. 이제 오늘하고 내일 하게 되면 그 다음 날 지역별로 투표율이 어떻게 되고 하는 거는 다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연령대별이나 이런 것들 직업별로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공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누가 출구 조사해가지고 이제 추정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로 나오는 것만 이제 크게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영향을 주냐 하면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어느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에서 서로의 투표를 보면은 아 저렇게 높게 나왔다. 그러면은 우리도 가서 또 해야 돼서 뭔가 상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경쟁적 의식을 자극할 수는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또 이 본선에도 실제로 영향을 주는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사전 투표는 특징은 뭐냐 하면 그 신분증만 가지면 어느 지역에 가서나 할 수 있다는 거죠. 전국에 3,507군데인가요? 거기에 가서 근데 이제 그 본투표하고 다른 거 어떻든 투표율이 3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떻든 투표율 제고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투표율과 함께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이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단톡, 밴드를 통해서 특히 이제 유명인들의 인증샷 이번 같은 경우는 그 기호를 연상하게 하는 또 색깔 연상하게 하는 것을 좀 광범위하게 좀 허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전 투표에서도 가능하죠. 그렇죠. 그런 것들 속에서 같은 지지층 내에서 어떤 온라인 그 네트워크 상에서 결속력 그리고 더 강화시키는 그런 효과도 투표율과 함께 또 지켜볼 대목이 아니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저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지금이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입니다만은 지난 2일까지 조사한 내용은 발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발표한다는 점을 미리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경제가 조사한 여론조사죠. 문재인 후보가 38%, 안철수 후보 21%, 홍준표 후보 16.8%, 심상정 후보 11.2%, 유승민 후보가 4%입니다. 한겨레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39.7%, 안철수 후보가 18.9%, 홍준표 후보 13.7%, 심상정 후보 5.6%, 유승민 후보가 4.6%고요. 마지막으로 조선일보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38.5%고요. 안철수 후보가 15.7%, 홍준표 후보가 16.8%네요. 심상정 후보가 6.8%, 유승민 후보가 3.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1강 2중 이야기라고 저희가 봐도 되겠죠? 그렇죠. 어제 오늘 공표된 조사를 보면은 문재인 후보 지지도 밴드 구간이 보면은 하단이 36에서 상단 42.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17.8에서 22.3.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13.7에서 19.6.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낮은 조사는 5.6에서 높게 나온 것은 11.2%를 기록한 조사도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3.6에서 4.9. 전체적으로 보자면 문재인 후보가 40% 수준에서 강보합 양상을 보이고 있고 안철수 후보가 평균치로 보자면 20% 수준. 조사 기간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홍준표 후보가 일부 조사에서는 안철수 후보를 역전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지도 밴드에서 좀 물려 있는 그러면서 실버 크로스란 말을 하고 있는데 좀 나타나고 있고 심상정, 유승민 후보가 좀 치고 있는 전체적으로 보자면 1강, 2중 또 2약. 근데 과거와는 다른 점이 과거 역대 선거 보자면 이제 구도가 좀 단순한 탓도 있지만 앞서가는 양강 후보가 지지도가 올라가고 중하위권 후보는 지지도가 좀 떨어지는 전강후약 양상을 보였다면 이번 같은 경우는 뭐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후보 등 그 중하위권 후보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그런 특징을 좀 뚜렷이 좀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나타난 거 보면 안 그래도 이제 조선일보 여론조사 살펴보면은 홍준표 후보가 좀 앞서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사실 뭐 홍준표 후보 그동안 뭐 골든 크로스 얘기하고 해오지 않았습니까? 뭐 홍 후보 쪽에서 그 후원 장담했던 시기보다 좀 빨리 온 것 같아요. 이 여론조사 내용으로 살펴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실버 크로스라는 말은 원래는 없어요. 그렇죠. 골든 크로스는 주식 용어인데 주식 용어가 이 소위 단기 이동 평균선이 이제 장기 이동, 중장기 이동 평균선을 넘어가는 걸 이제 골든 크로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소위 이제 선거에 적용하면은 보통 2위 후보가 1위 후보를 치고 올라갈 때 그걸 골든 크로스라 그러는데 이걸 홍준표 후보 지금 자기가 3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1등까지 치고 올라간 건 아니니까. 2등을 치고 올라가는 거를 실버 크로스라고 이제 장명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실버 크로스를 지금 이룬 조사가 보면 최근에 어제 오늘 사이에 나온 언론 모든 저희 중앙에서 나온 언론 조사들 제가 봤더니 12가지 조사가 있더라고요. 1일, 2일에 막판에 걸쳐서 한 조사가 12가지 중에서 이거는 이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되는데 거기에 보면 대부분 오차범위 내지만 안 후보가 우세가 된 게 9개가 있고 그다음에 서로 딱 동률로 나온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가 이제 오차범위 내에서 이기는 게 나온 게 딱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버 크로스를 이룬 게 나타났기 때문에 자기네는 상승세고 안 후보는 하락세로 나온 상황에서 앞서는 거기 때문에 자기네가 이제 굉장히 계속 치고 올라갈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실버 크로스를 이루겠다고 한 그 주장은 어느 정도 이룬 측면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막판 5월 7일 선거가 5월 9일이니까 5월 7일에는 이제 골든 크로스를 이루고 승리를 하겠다라고 주장하는데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 목표다. 왜냐하면 워낙 지금 1등까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막판에 지금 관건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소위 샤이 보스라는 층하고 노마드 보스라고 하는 층을 합쳐서 제가 보기에 한 20% 가까이 된다고 보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에게 한쪽에 몰아주는 식으로 가면 다시 양강구도 가까운 모양이 복원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게 현재 두 사람의 우열이 뚜렷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분산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게 되면 1강 2중 체제로 마지막 선거까지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은 상황입니다. 표심 못 정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여론조사를 좀 참고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깜깜이 기간이잖아요. 이 시간엔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실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이루어질까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깜깜이 기간은 그동안에 있었던 여론조사 추이를 분석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1강, 2중, 2약 체제가 지금 뚜렷하게 안착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 아닙니까? 특히 이제 여기서 중요한 쟁점이 그러면은 앞으로 남은 5일 기간 동안에 이런 1강, 2중, 2약 체제가 변할 것인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구체적으로 봐보면은 지금 안철수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가 이 싸움을 굉장히 치열하게 하면서 두 후보가 거의 동등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황금 분할 구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이 과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5일 동안에 변화될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과 관련해서 현재 후보를 못 정했다라는 이제 부동층이 한 25% 정도 되고요. 바꿀 수 있다라는 또 부동층이 이제 한 25%입니다. 그래서 합치면은 50%가 된다. 따라서 마지막 기표소에서 누굴 찍을 것인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 라는 이제 그런 주장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지난 2007년도 대선 모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지난 이제 2007년 대선의 경우에는 이제 이명박 후보가 보수 후보로 나오고 또 그리고 이회창 후보가 보수 후보로 나왔는데 이명박 후보가 48%,
그리고 이회창 후보가 16%, 네. 15%를 얻어가지고 둘이 합치면 60%가 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왜 이렇게 보수가 60%를 넘었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그때 당시 이제 노무현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 유권자들이 등을 돌렸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와 관련해서 굉장히 국민 유권자들이 등을 돌렸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보수 후보가 아무리 용을 써도 30% 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네. 지금 앞서서 말씀 중에 일부 나오기도 했지만은 투표일까지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 여론이 26%나 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도 이제 예측할 수 없는 부분도 크지요, 또. 예, 아무래도 그 여론조사를 보면 참고해야 될 몇 가지 좀 유동성을 볼 수 있는 지표가 이를테면은 계속 지지할 것인가에 대한 예. 여부, 그리고 또 한편 결정층, 그 undecided vote, 미결정층과 함께 또 흔히 이야기하는 이른바 태도 은폐층, 이제 이것을 샤이 팩터, 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네. 그렇다면 지금 그런저런 걸 감안하더라도 문재인 후보가 좀 월등히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은 좀 공통적으로, 특히 문재인 후보의 충성도가 아주 높다는 점은 그런 유동성을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시그널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자, 이번에 아무래도 선거 기간이 짧았기 때문일까요? TV 토론의 영향도 이 여론조사의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좀 총평을 할 수 있을까요? 네, TV 토론의 영향이 어느 때보다도 역대 선거에서 어느 때보다도 가장 이번 강하게 나타났다. 예, 예. 왜냐하면은 과거의 경우에 TV 토론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기존의 지지자를 그거를 TV 토론 보고 바꾸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누가 잘하든 못하든 간에 자기 지지층의 자기 지지 후보의 네네. 이러한 정견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자리로서 했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어떻든 TV 토론이 주요 선거 수단이, 선거 운동 수단이 됐고, 네. 결국에 그 과정에서 어떻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이 나타나면서 문 후보가 일강 체제로 가는 그런 게 있었고, 또 안철수 후보의 하락세 속에서 또 한편으로 홍준표 후보 지지율이 상승하고 또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이 또 상승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이 결국엔 저는 대선 여러 가지 네거티브 공방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대선 TV 토론 과정에서 나타났다고 봅니다. 실제로 네네. 여론조사를 통해서 봐도 TV 토론에서 후보를 바꿨다는 사람이 아주 그 뭐 조사마다 워낙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아주 낮게 나오는데도 보면 한 25% 정도가 되고, 또 그거를 TV 토론에 영향을 받았다는 사람이 아주 높게 나오는, 영향을 받았다 이런 사람들은 또 60, 70% 나오는 조사도 또 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이번에 TV 토론이 굉장한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TV 토론도 이제 5월 2일로 마무리됐고, 끝났죠. 네. 여론조사도 이제 5월 2일 한 것까지만 공개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남은 5일은 이제 뭐에 의해서 결정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부동층들이 고심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네. 네, 저는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이번 대선의 결정적인 판세를 가르는 것이 뭐였냐라고 물으신다면 네. 저는 TV 토론이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조기 대선인데 이 TV 토론이 6차가 압축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예. 그러면서 기존의 양강 구도가 사실상 일강 독주 체제로 구도 자체가 바뀌어버렸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안철수 후보가 이번 TV 토론의 가장 큰 피해자다. 네, 왜냐하면 네. 양강 구도가 허물어지고 문재인 일강 구도로 고착되는 그런 계기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안철수 후보는 이제 3가지 패착이 있었는데 TV 토론을 통해서 확실히 왜 안철수인가? 네, 네. 그리고 미래 통합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지 못했다는 점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시 대선같이 큰 싸움은 프레임 전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레임 전쟁에서 선점을 하는 게 중요한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개파 패권주의를 청산하자. 그리고 미래로 가자, 통합으로 가자. 그런데 이 프레임 전쟁에서 굉장히 실패했고, 그리고 나머지 3번째로는 승기의 타이밍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호남에서 전폭적으로 밀어주면서 안철수 녹색 바람이 불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양강 구도까지 왔는데 이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라든지 네. 이런 비문 진영의 유명 인사들을 대거 영입해서 완전히 승기를 잡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놓쳤고, 네네. 거꾸로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당내 비문 인사들 박영선 그리고 또 뭐 이종걸, 변재일 이런 사람들을 흡수해가지고 안정적인 일강 독주 체제를 구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사실 뭐 토론회 기간 그 도덕성 논란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엔 도덕성 논란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 같아요. 토론회 자체를 보고서는 평가가 완전히 엇갈렸던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렇죠. 이번
아까 김광덕 부장님 말씀하셨듯이 대선 레이스가 길었다면은 네. 익히 이제 평가가 이루어지고 도덕성에 대해서요. 그렇죠. 예. 검증이 되고 아주 압축적인 주제들로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기간도 짧았지만 무엇보다도 포맷의 변화가 그렇군요. 포맷의 변화가 유권자들이 그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많이 확보했다. TV 토론이 선거 캠페인에서 중요한 역할, 위상을 차지하는 것이 일단 후보자의 육성, 리얼 보이스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직접 생중계가 되고 있다는 거죠. 예. 그 과정에서 후보자들 간의 그 정견이나 식견에 대한 비교가 현장에서 바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TV 토론은 굉장히 예민한 선거 운동, 선거 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그렇군요. 때 안철수 후보가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고 반면 심상정 후보나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뚜렷한 자기 아젠다, 그렇죠. 정책을 보여줌으로써 차별화하고 그것이 지지도로 연결되는 그런 흐름들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마지막 TV 토론 날이 있었던 오전이었죠. 바른정당 의원 일부가 이제 탈당을 하면서 이제 그것도 관전 포인트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유승민 후보에 대한 어떤 동정론이 좀 확산한다 이런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좀 어떤 표심에도 영향이 미칠까요? 일단 그 바른정당 의원들의 탈당 지금 현재 12명입니다만 네. 12명의 탈당과 홍준표 후보 지지 선언은 선거에 상당한 막판에 지금 이 깜깜이 기간에 상당한 변수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네. 그런데 이제 정치라는 거는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빛과 그림자가 있는 겁니다. 작용과 반작용이 있는 거고. 그래서 당장은 이제 바른정당 의원이 탈당해서 홍준표 후보 지지 선언을 했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는 상당히 상승 곡선을 강하게 타고 그다음에 이제 유승민 후보는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일반적으로 관측입니다만은 네. 또 동정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선거에는 소위 밴드웨건 이펙트라는 것도 있지만 언더독 이펙트라 그래서 약한 주자에게 동정심의 형상 또 표가 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래서 이제 소위 유승민 후보가 또 막판 또 TV 토론에서 저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다는 이수진 장관이 생각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그 후에 그런 영향까지 받으면서 굉장히 당원들이 급증 갑자기 이제 늘어나고 당원이 뭐 하루 사이에 온라인 당원이 1,800여 명 늘어나고 100배 늘었다고 하죠. 뭐 후원금이 뭐 이틀 사이에 1억 7천만 원, 예. 평소보다 한 1-20배 늘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한 1억 7천만 원 모이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럼 과연 이러한 게 나타난 현상이 본인의 지지율 상승으로 과연 이어질 수 있느냐? 그런데 현재 2일 날 TV 토론한 거는 이제 마지막 3일에 이제 여론조사 네. 공개 못하니까 반영이 안 되는데 그날 아침에 탈당한 거는 2일 날 여론조사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그게는 여론조사 상승으로는 별로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격려와 이런 위로 이런 거로 인해서 동정심 이런 건 모아지겠지만 과연 실제로 투표하는 날 득표율을 끌어올리는 거로 역할을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러한 식의 후원금이 많이 모이고 이런 것만큼의 지지율이 끌어올리는 효과는 좀 사표 방지 심리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효과는 나오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요즘 보니까 후보 현수막에 굳세어라 유승민이라고 아예 붙여놨더라고요. 네. 이제 아예 그 다른 후보들이 응원할 정도의 어떤 그런 분위기까지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이제 통상 네. 정치에 있어서 명분이 중요하냐, 실리가 중요하냐, 굉장히 결론 내리기 어렵지만은 명분과 실리가 충돌하면은 명분을 선택해야 됩니다. 네, 예. 이번에 이제 바른정당의 탈당파들 명분 대신에 실리를 선택했는데 지금 이제 굉장히 곤란한 위치에 처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친박계에서 저 사람도 절대 받을 수 없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무소속 상태고 또 그리고 황영철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잔류를 또 선언해버렸잖아요. 정운천 의원도 오늘 뭐 네, 잔류하기로 정운천 속보가 의원은 나왔죠. 이제 굉장히 그래도 나름대로 비교적 처신을 잘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분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냐면은 결국은 자기의 이제 정치적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거거든요. 지역구의 민심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결국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복당을 시도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오도 가도 못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우리가 역대 이제 정치적인 인물들을 살펴볼 때 YSDJ 정말 엄혹한 시절에 박정희 그리고 또 전두환 정권에 맞서서 생명을 걸고 싸웠지만은 결국은 대통령까지 됐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온몸으로 지역주의 한 거에서 네. 결국은 대통령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치인은 이런 명분을 가지고 끝없는 투쟁을 통해서 선택해서 성공하는 것이지 실리를 선택해가지고 굉장히 미래가 단기적으로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어렵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바른정당의 집단 탈당 사태가
단기적으로는 홍준표 후보에게 당장 플러스가 있지만 과연 투표에 플러스를 미칠 건가는 굉장히 미지수다. 오히려 역풍이 불면서 안철수 후보가 기존의 기득권 정당의 패권 세력을 청산해야 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도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배 대표님의 평가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좀 이게 방송에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홍준표 후보가 얻은 것은 12표 얻었죠. 12석 얻었고 네. 대신 유승민 후보는 이게 뭐 여론조사 사항으로 반영이 되지 않겠지만 12석 의석을 잃은 것보다 뭐 12만 표 이상의 효과. 어쨌든 간에 정치인은 아까 말씀하셨던 명분, 가치, 유권자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약하다, 미약하다고 뭐라 하진 않습니다. 왜 흔들리느냐. 플립플로퍼, 입장 따라 처신을 바뀌는 이런 사람들 아주 냉혹하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이 이번 대선의 득표율, 수치의 문제를 넘어서는 어떤 존재의 문제, 이후의 문제에서는 유승민 후보가 그렇게 뭐 손실을 보는 실점이 큰 장면은 아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숫자로 말씀을 뭐 하시긴 하시지만 어쨌든 그 유불리를 따져본다면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해주신 건데요. 사실은 뭐 이 판세로 가다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남은 대선 5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판세로 간다면 그냥 뭐 결론은 이미 정해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네. 변수 바뀔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정치에 전혀 없는 건 없죠. 정치라는 게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김종인 전 대표도 이야기를 하고 이제 원래 정치에 있는 말인데. 그렇다면 변수가 뭐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변수는 그겁니다. 일단은 현재 이번에 지금 아까 말씀 부동층이 제가 샤이 보수하고 노마드 보수라는 표현을 썼는데 노마드 보수는 계속 지금 반기문 전 총장으로부터 계속 지지층으로 옮겨온 지지 후보로 계속 바꿔온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샤이 보수는 원래 의견을 표출을 안 한 사람들이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합치면 제가 한 20% 되는데 예. 이 사람들이 한때 이 선거운동 초반에 안철수 후보에게 집중적으로 몰려가면서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양강구도를 만들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예. 이 사람들이 지금 많이 흩어져서 지금은 안 후보에게도 있고 홍 후보에게도 있고 또 밖에 어디에 지금 소위 지금도 관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결국에 한 후보에게 홍 후보나 안 후보에게 한 후보에게 집중적으로 몰릴 경우 다시 막판에 양강구도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절묘하게 근데 이번에 깜깜이 기간에 들어가면서 이 두 사람이 누가 우위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지 못했어요.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그렇기 때문에 표가 모아지기는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긴 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홍 후보하고 안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은 현재 거의 없습니다만은 정치라는 게 100%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막판에 선거 뭐 지금 원래는 하려면 지금 사전 투표 전에 해야 돼요. 사실 어저께까지. 그런데 막판에 그 두 사람 중에 한 후보가 전격적으로 문 후보의 집권을 막아야 된다는 명분으로 한 후보가 전격적으로 사퇴하는 일이 과연 있을 수 있느냐인데 거의 없다고 봅니다만은 100% 배제할 수는 없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론조사상으로 유추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주일 전 조사만 하더라도 각 기관에서 양자 대결, 뭐 문재인 대 뭐 안철수 혹은 홍준표 했을 때 특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전 조사만 하더라도 그냥 붙어 있습니다. 그나마 그런 불확실한 확실성, 단일화가 된다면은 붙어 있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오늘 발표된 조선 칸타 조사 보면은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되더라도 40대 30 이미 단일화에 대해서 이미 유권자들은 굉장히 평가가 좀 이루어진 측면도 있고 단일화가 각 후보들이 산술합을 넘었을 때 케미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감동을 줄 때 그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 지금 같은 경우는 문재인 반대하는 사람 다 모여라. 반패권. 물론 반패권이라는 타이틀로 가겠지만 그것이 어떻게 판을 요동치게 할 수 있는 에너지로 분출할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는 유권자의 평가가 어느 정도 여론조사상에서 이루어진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일화 변수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선거 전국이 갑자기 한번 휘청한 듯한 느낌을 좀 주는 것 중에 하나가 SBS 보도 관련해서요. 요건 어떤 영향을 미칠까도 궁금합니다. 네, SBS 보도가 말씀하신 대로 막판에 대형 돌출 변수가 될 뻔했는데 기본적으로 대형 돌출 변수로까지 확장이 안 된 이유가 SBS 보도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보도입니다. 흠결이 있는 보도입니다. 그리고 SBS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해명
그리고 사과, 기사를 삭제까지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렇게 폭발력 있는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서로 캠프마다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문재인 후보 측 입장에서는 과연 이렇게 잘못된 보도를 내보낸 그 의도가 무엇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고 또 법적 책임도 묻겠다 이렇게 나오고요. 물론 이제 선관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선관위는 왜 조사가 들어갔냐면 특정 보도가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보도가 됐다면 그건 이제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가에 대해서 조사와 착수했고 또 한 관련 당사자인 해양수산부에서도 우리도 이런 사실이 전혀 없다. 라면서 조사에 들어가겠고 법적 책임 묻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특히 이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분명하게 지금 문재인 캠프 측에서 언론 탄압이다 라면서 언론 줄 세우게 하고 있느냐 라면서 이제 굉장히 쟁점화되고 있고 네네. 또 특히 이제 홍준표 후보는 약간 입장이 달라요. 나도 옛날에 피해를 봤다. 내가 성완종 비자금 관련해서 출국 금지된 적이 없는데 일면 톱으로 했다. 그러면서 좀 SBS를 손을 봐야 된다. 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 네. 제가 볼 때 이 부분이 SBS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네. 막판 대형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단순히 SBS가 곤혹스러운 문제가 아니라 대선 그 캠프별로 공방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계속 비춰지면 이 선거에서 지금 뭐랄까 이용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어쨌든 공세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든 이 깜깜이 기간에 예. 하나의 공방 속에서의 좀 선거에 어느 정도 득표율에 영향을 주는 변수인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판을 근본적으로 흔들 만한 그런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네. SBS 보도가 기본적으로 기사에 여러 가지 흠결이 있는 그거는 사실이 저도 이제 기자도 해봤고 제가 기자들 쓴 거를 고치는 데스크를 경험해본 입장으로 볼 때 게이트 키핑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래서 부분이 있으니까요. 게이트 네. 그 분명하게 기사에 흠결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기자가 저는 뭐 어떤 의도를 갖든 안 갖든 간에 어떤 공무원한테 취재해서 네. 녹취를 따고 그거를 그걸 기초로 보도를 했는데 네. 어느 공무원이 그걸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 되고 진실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공무원에서도 그걸 알 수 있는 장차관급이 있고 실국장급이 있고 과장급이 있는데 과연 어느 급한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또 그 사람이 자기가 꼭 사실이 아니고 자기 생각하는 거를 이야기하는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런 기사를 기자가 보고를 했을 때 소위 말해서 부장이라든가 국장, 이 데스크 입장에서는 그거를 현장 기자가 취재한 거를 쉽게 이렇게 완전히 소위 말해서 없애버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고민 끝에 아마 보도를 했을 텐데 네. 어떻든 종합적인 판단과 이런 구성에 분명히 오류가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항의한 거고, 근데 이거를 둘러싸고 지금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소위 말해 자유한국당 등이 지금 굉장히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데 네. 그 속에서 소위 언론 그 후보들과 그 후보 측에서 어떠한 언론관을 보여주고 있느냐. 실제로 SBS의 보도 흠결이 있는 것도 문제지만 그 사실 여부를 떠나서 또 하나는 그렇군요. 어떤 언론관을 갖는 걸 보여주느냐 이런 것들도 또 하나의 논란이 되면서 지금 언론의 자유를 철저하게 보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점에서 그러나 이런 흠결이 있는 보도라든가 오보 이런 것들 소위 이런 것들은 또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언론에 그러니까 이런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되는 거 하고 또 언론이 진실 보도를 하되 얼마나 책임 있게 보도를 하느냐는 언론의 또 사명까지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이슈라고 봅니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각 캠프에서 어떻게 대응하냐도 바라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군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저 문제라고 보는 거는 이 민주당에서 이 보도가 선거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항의 방문하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소위 그 지지자들이 그 기자의 신상 털기에 나서거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그 멘트를 그 언급을 한 공무원을 변조된 음성이 나왔다는 거 아니고 그 변조된 음성을 제거했을 때 누군지를 찾아내자 이런 거는 저는 그런 거는 법적 대응을 해가지고 검찰이 밝혀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개인이 이렇게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요. 또 하나는 홍준표 후보는 지금 그런 말을 누가 어디를 없애겠다는 말을 쉽게 하고 있는데 SBS 뉴스를 없애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저는 좀 오버된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이 이제 깜깜이 기간이라고 계속 강조를 하셨는데 이 기간 동안에 좀 뭐 출처가 좀 불분명한 정보라던가 네거티브가 좀 확산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저희가 이해?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암흑의 레이스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깜깜이 선거.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남은 5일 동안에 굉장히 네거티브 흑색선전 마타도가 난무할 건데 지금 보니까 선관위 조사 결과 예. 이런 마타도가 한 5배 정도 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예. 검찰총장도 직접 밝혔는데 지난 대선에 비해서 한 90% 정도 흑색선전 지금 적발 건수가 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상황일수록 유권자들이 더욱더 분별력 있는 그런 눈으로 과연 이제 누가 어느 후보가 어느 캠프가 이런 네거티브 거짓 홍보를 계속 하고 있느냐. 특히 이제 지금 이제 출구조사 재외 국민 이제 투표 관련해서 출구조사 결과 저도 어제 받아봤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출구조사 자체가 없었거든요. 할 수도 불법이라면서요. 없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흑색 선전 내지는 이제 거짓 뉴스 중에 하나인데 이런 부분은 이제 굉장히 유권자들이 유념해서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세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